미영아, 나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린 내 베스트 프렌드 수지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더 충격받은 건 다른 거였죠. 이혼? 갑자기 웬 이혼? 무슨 일 있었어? 3초간의 침묵. 그리고 들려온 대답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준호랑 같이 살기로 했어. 준호. 내 남편 이준호.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폰에서는 수지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하고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20년. 20년을 함께한 내 베스트 프렌드가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내 남편과 재혼하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난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당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난 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강한 여자인지, 그리고 배신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지를요. 6개월 전만 해도 내 삶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했어요. 57살 김미영, 결혼 30년 차에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죠. 28살 된 딸 서연이는 이미 직장 생활 3년 차 사회초년생이었고 남편 준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 수지까지. 내겐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완벽한 인생이었어요. 특히 수지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 와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린 단짝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결혼해서도 항상 함께였어요. 미영아, 너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수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연애할 때도 내게 먼저 상담했고, 이혼할 때도 내 어깨에서 울었어요. 55살이 되도록 혼자 사는 수지를 위해 좋은 남자가 있으면 소개해주기도 했고, 명절 때 혼자 있기 싫다고 하면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어요. 준호도 수지를 친여동생처럼 아꼈어요. 수지 또 우울하다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해. 수지 차 고장 났다고? 내가 픽업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수지를 챙기는 준호를 보면서 난 오히려 기뻤어요. 내 남편이 내 친구까지 소중히 여긴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우리 집에서 막걸리와 전으로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이었죠. 미영아, 너 정말 팔자 좋다. 남편도 듬직하고 착하고 딸도 의젓하고. 수지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약간 취한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너도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늦은 결혼하면 돼. 나 같은 여자가 뭘. 미영이 너처럼 완벽하지도 못하고. 그때 준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TV 뉴스를 보러 온 거였죠. 수지야, 또 그런 소리 해? 너도 충분히 매력적이야. 고마워, 준호야. 너 같은 남자는 정말 보기 드물어. 그때 수지의 눈빛이 묘했어요. 뭔가 아쉬운 듯한 간절한 듯한. 하지만 그때는 그냥 친구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았죠.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어요. 수지가 예전보다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도 주말에도. 처음엔 반가웠어요. 교사인 내겐 퇴근 후 수지와의 담소가 스트레스 해소였거든요. 미영아, 서연이 회식이라며? 내가 와서 저녁 준비할게. 오늘 준호 동기에 가지? 내가 와서 같이 있을게. 이런 식으로 수지는 우리 가족 일정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수지가 올 때마다 준호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고 면도도 더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더 정성스럽게 빗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꾸몄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때는 그런 대답에 만족했어요. 남편이 멋있어진 게 나쁠 것도 없었고, 하지만 정작 이상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준호와 수지가 함께 있을 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로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대화도 어색했어요. 뭔가 어색하지 않아? 어느 날 수지에게 물어봤어요. 어색해? 뭐가? 너랑 준호. 요즘 대화할 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아, 그게. 준호가 나한테 늦은 나이에라도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내 생일날이었어요. 수지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준다고 했어요. 준호와 서연이는 미리 케이크를 사러 나갔고, 난 수지와 함께 집에서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 핸드폰이 울렸어요. 거실 소파에 놓고 간 거였죠. 미영아, 준호 전화와. 수지가 폰을 가져왔어요. 화면에는 자기야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준호 폰에 내 이름은 미영이로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자기야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이거 누구 전화지? 난 무심코 전화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지가 갑자기 내 손을 막았어요. 아, 그냥 놔둬. 중요한 일이면 나중에 다시 걸겠지. 수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와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아빠, 전화 왔어. 서연이가 아빠 폰을 가져다 줬어요. 준호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 그냥 보험회사에서 온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볼게. 그리고 재빨리 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전화를 걸까요? 이상했지만 내 생일날이었고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끝까지 추궁했어야 했어요. 한 달 전부터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우선 준호의 스케줄이 너무 바빠졌어요. 회식도 늘고 야근도 늘고 출장도 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골프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골프 언제부터 배우고 싶었어? 회사 상사들이 자꾸 같이 치자고 해서 승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골프채를 사면서도 골프웨어를 사면서도 골프장 가면서도 준호는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지도 바빠졌어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미영아, 요즘 정말 바빠. 새 회사 적응하느라 죽겠어. 어떤 회사야? 어디 있어? 아, 작은 마케팅 회사야. 너도 모를 거야.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어요. 예전 같으면 회사 이름부터 위치, 상사 이야기까지 다 했을 텐데.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준호와 수지의 바쁜 스케줄이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준호가 골프 간다는 토요일에는 수지도 회사 일이 있다고 했어요. 준호가 야근한다는 목요일에는 수지도 야근이었어요. 준호가 출장 간다는 주말에는 수지도 갑자기 친척 결혼식이 생겼어요. 처음 몇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달 내내 계속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었어요. 확신이 든 건 3주 전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호는 등산 간다고 했고 수지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난 서연이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혼자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겠더라고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 수지한테도 전화했는데 역시 안 받고 할 수 없이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진통제 처방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우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준호 차가 나오는 걸 봤어요. 등산은 언제 끝났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수석에 수지가 앉아 있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등산 갔다는 준호와 일하러 갔다는 수지가 왜 함께 있을까요? 급히 집 안에 숨어서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준호 차는 아파트를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준호가 혼자 집으로 올라왔어요. 여보, 언제 왔어? 등산은 어땠어? 아, 갑자기 비가 와서 일찍 끝났어. 너는? 두통이 심해서 병원 갔다 왔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미안해. 산에서 전화를 안 받았어. 거짓말이었어요. 산에서 비도 안 왔거든요. 그리고 수지와 함께 있었으면서 혼자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확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했어요. 준호가 골프 간다는 토요일 몰래 따라가 봤어요.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의 한 호텔로 갔어요. 그리고 30분 후 수지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우리 예상대로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호텔에서 나올 때의 모습이었어요.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사귀어온 커플처럼. 얼마나 오래된 사이일까? 돌아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준호가 수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장면이었어요. 보석가게에서 나와서 수지 목에 직접 걸어주는 걸 봤어요. 그 목걸이 전에 수지가 차고 있던 걸 봤었어요. 수지야, 그 목걸이 예쁘다. 어디서 샀어? 아, 인터넷에서 샀어. 저렴한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보석가게에서 산 명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20년 친구와 5년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만으로는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마침내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준호가 출장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 부산 출장이라고. 수지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대구에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걸. 그날 저녁 서연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탐정 일을 시작했어요. 준호 위치를 추적해 봤어요. 핸드폰 위치 추적 앱을 미리 깔아놨거든요. 준호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의 한 펜션에 있었어요.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그곳에서 둘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쯤이었어요. 준호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지 차도 있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벽하게 끝장내려면 말이에요. 휴대폰 카메라를 준비하고 펜션 주변을 둘러봤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내부가 보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내 남편과 내 베스트 프렌드가 침대에서.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완벽한 증거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우정이고 30년 결혼 생활이고
모든 게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끝장을 낼 거라고. 그리고 3일 전 수지한테서 그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나 이혼하기로 했어.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혼? 갑자기 웬 이혼? 무슨 일 있었어?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준호랑 같이 살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재혼? 내 남편과 내 베스트 프렌드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생각만큼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진짜 끝장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동기회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모임 어땠어? 그냥 그랬어. 다들 나이 들어서 예전만 못하더라. 여전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보, 수지가 오늘 이상한 전화를 했어.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상한 전화? 응, 이혼한다고. 준호가 차를 마시다가 쏟을 뻔했어요. 이혼? 수지가? 응. 그런데 재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좋은 일 아냐? 수지도 이제 행복하겠네? 응, 그런데 좀 이상해. 수지가 그렇게 울면서 전화하는 걸 보니 뭔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이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 가서 몰래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어제 저녁 드디어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어요. 수지와 준호 모두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와서 얘기하자라고만 했어요. 서연이에게는 미리 알려줬어요. 오늘 아빠랑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 방에 있어 줄래? 7시 정각 수지가 먼저 도착했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잠깐만 기다려. 준호 오면 함께 얘기할게. 10분 후 준호가 들어왔어요. 여보, 갑자기 왜? 수지도 와 있네? 응. 너희 둘이 함께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서 거실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동영상, 호텔 영수증, 펜션 예약 확인서까지. 뭐야, 이거? 준호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미래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응, 너희 둘이 바람 피우는 증거야. 정적이 흘렸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미영아, 이건 오해야. 수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 이게 다 오해야? 펜션에서 함께 있는 것도 오해고,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오해고, 같이 쇼핑하는 것도 오해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지야, 이혼한다고? 내 남편이랑 재혼하려고? 그 순간 수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언제부터? 뭐, 언제부터 바람 피웠냐고. 수지와 준호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대답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추측해 볼게. 1년 전부터지. 수지가 이혼하고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한 때부터. 수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그때부터가 아니라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인데? 2년 전부터야. 2년.
2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 내 베스트 프렌드가, 왜 내 남편이 나를 배신했는지. 수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영아, 난 항상 너를 부러워했어. 너는 모든 게 완벽했잖아.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남편도 있고 예쁜 딸도 있고. 나는 이혼하고 혼자였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처음에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 준호가 너무 다정하게 대해줘서. 그러다가 진짜 사랑하게 됐어. 진짜 사랑이라고요? 불륜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에게도 물어봤어요. 너는 왜?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왜 그랬는지 대답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수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다고? 2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었어요. 변명일 뿐이었거든요.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협의서였어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재산은 법대로 나눌 거야. 단 위자료는 따로 받을 거야. 불륜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까 법정에서 이기는 건 문제 없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서연이를 생각해? 서연이를 생각했으면 애초에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게다가 서연이는 이미 다 큰 성인이야. 그리고 수지에게 말했어요. 수지야, 축하해. 드디어 내가 원하던 걸 얻었네. 내 남편과 내 자리 말이야. 근데 하나 알아둬. 바람 피워서 얻은 남자는 또 바람 피워서 잃게 되어 있어. 수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 재혼까지 계획하면서 후회해? 이제 와서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너희 둘 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오늘 아침 준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수지한테 연락했는지 둘이 함께 어디론가 갔더라고요. 서연이에게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미 28살이 된 성인이니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 없어. 서연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이야.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도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오늘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난 혼자 집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40년을 함께한 베스트 프렌드와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 무엇보다 나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혼은 법정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준호가 모든 걸 인정하고 합의해줬거든요.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받았어요. 수지는 글쎄요. 아직 준호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많이 초췌해 있었어요. 미영아, 수지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난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가끔 서연이를 만나러 와요. 딸이니까 아예 연락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올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제 삶은 어떻냐고요? 외롭기는 해요. 40년 친구도 없고 30년 남편도 없으니까. 하지만 평화로워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니까. 교사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언니들 모임,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진짜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동료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봐요. 거짓 속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연이도 자주 찾아와요. 결혼 준비로 바쁜데도 엄마 걱정을 해줘요. 엄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57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수지와 준호의 바람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속으며 살았을까? 하지만 결국에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게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세요. 내가 믿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는 마세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강해요.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 제 옆에는 새로 입양한 고양이가 잠들어 있어요. 이름은 희망이에요. 작지만 따뜻한 존재가 생기니까 집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런 평범한 행복이 진짜 소중한 거더라고요. 20년 우정과 30년 결혼 생활을 이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잃지 않았어요. 나 자신과 내 딸,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